여러분,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될 사람 잡는 터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으시나요? 여기 고을의 사또조차 건드리지 말라며 봉인해 버린 흉가에 시집을 온 며느리가 있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 문으로 저승사자가 드나들고 있다고요. 그런데 한밤중에 도끼를 들고 나타난 며느리는 갑자기 대문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도망친 흉가를 이 며느리는 왜 스스로 부숴야 했을까요? 은희아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어느 고을에 박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논밭을 일구며 풍족하게 살아온 집안이었지요. 박진사에게는 하나뿐인 외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은 장가를 들어 아내와 함께 시부모를 극진히 모시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정씨는 성품이 단정하고 조용하여 시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특히 장인이 고을에서 이름난 직관이라 풍수지리에도 밝았지요. 이웃들도 부러워하는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일상에도 언젠가는 파도가 치는 법. 예기치 못한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부터인가 흉년이 계속된 것이지요. 박진사는 논밭을 하나둘 팔아 근근히 살림을 꾸려 나갔지만 한때 넉넉하던 집안 살림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대를 이어온 이 집마저 팔아야 할 판이구먼. 박진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이 집을 떠난다는 것은 양반의 자긍심을 내려놓는 것과 같았지요. 하지만 식구들의 낀 일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체면을 차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박진사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한양 근처 저렴한 집을 구해 이사를 가야겠다고 말이지요. 마침내 박진사 집안은 한양 근처 깊은 산골에 있는 허름한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집값이 터무니없이 쌌던 이유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흉가였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돈이 궁한 처지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사 온 첫날 밤, 정 씨는 잠자리에 들었다가 문득 눈을 떴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방 안 공기가 이상하리만큼 차가웠고 어딘가에서 스멀스멀 음산한 기운이 흘러들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 씨는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가 마치 뼈만 앙상한 손가락처럼 보였지요. 그녀는 이불을 바짝 끌어당기며 잠을 청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이튿날부터 집안에는 기이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지붕 위에서 무언가가 쿵쿵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너구리나 고양이려니 했지만 그 발소리는 사람의 것처럼 무겁고 둔탁했지요. 아버님, 지붕 위에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아들이 물었지만 박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속이라 짐승들이 지붕을 타고 다니나 보구나. 신경 쓰지 말거라.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마당에서 기르던 소가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눈을 부릅뜬 채 뻣뻣하게 굳어 있었지요. 정 씨는 소의 주검을 보며 온몸의 한기를 느꼈습니다. 소의 눈동자에는 무언가를 보고 극심한 공포를 느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아무런 외상도 없는데 이렇게 갑자기 죽다니. 정 씨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대문에서 시아버지가 누운 안방까지 일직선으로 뚫려 있었지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풍수지리 지식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대문과 안방이 일직선. 이건 관살문이다. 흉한 기운이 곧바로 방으로 들어온다.
하지만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며느리가 집안의 풍수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불효막심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가난한 살림에 다시 이사를 가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정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을지도 몰라. 소가 죽은 건 그저 우연일지도. 그녀는 스스로를 달래며 일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상하게도 집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지붕 위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밤에 느껴지던 한기도 사라진 것 같았지요. 박진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처음엔 낯선 곳이라 그랬나 보구나. 이제 좀 살만하네. 정 씨도 조금씩 마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더욱 신기한 건 이사를 온 후 박진사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전에는 기침을 자주 하고 기운이 없었는데 요즘은 얼굴에 생기가 돌고 식욕도 왕성해졌지요. 산 속의 맑은 공기가 좋은가 보오.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소. 박진사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기뻐하며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라가 우리 여기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구나. 내가 잘 내조해 준 덕분이야. 정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박진사 집안에는 예상치 못한 횡재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이장이 박진사를 찾아와 제안을 했지요. 박진사 어르신, 한양에서 큰 상단이 이 근처 땅을 매입하려 한답니다. 진사 어르신 명의로 남아있는 저 뒷산 땅을 팔면 제법 짭짤한 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박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땅은 진작에 잊고 있던 척박한 산비탈이었는데 누가 그런 땅을 사겠다고 나서다니 말이지요. 결국 땅은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값에 팔렸고 박진사 집안은 단숨에 빚을 모두 갚고도 남을 만큼의 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게 다 하늘이 도우신 덕이오. 이 집으로 이사 온 게 천운이었소. 박진사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식구들도 모두 환호했지요. 하지만 정 씨만은 마냥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하던 말이 떠올랐지요. 복이 지나치게 한꺼번에 오면 조심해야 한다. 음과 양은 균형을 이루는 법. 큰 복에는 큰 화가 따르기 마련이니라. 정 씨는 혹시 모를 불길함에 매일 정화수를 떠놓고 가족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보름쯤 지났을 무렵 이상한 일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밤마다 지붕 위에서 들리던 발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지요. 이번에는 전보다 훨씬 더 거칠고 빠른 소리였습니다. 쿵, 쿵쿵, 타닥. 마치 누군가 지붕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박진사의 아들이 횃불을 들고 밖으로 나가 지붕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날 밤부터 박진사는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아침이 되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요. 아버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정 씨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박진사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다. 그저 나이 들어 잠이 없을 뿐이야. 하지만 정 씨의 눈에는 시아버지의 기색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지요. 정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몰래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지요. 대문에서 시아버지의 안방까지 역시나 일직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문 밖 숲속에는 오래된 무덤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이 집터는 예전에 공동묘지였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저 집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오. 전에 살던 사람들도 하나같이 병들어 죽거나 미쳐서 도망갔다오. 정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묘지터 위에 집을 지었으니 그 음기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더구나 대문을 통해 그 음기가 고스란히 안방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이것은 풍수지리에서 가장 흉한 관살문이자 귀문관살이었지요. 아버님을 살려야 해. 하지만 어찌 말씀드려야 할까? 정 씨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살리려면 집의 구조를 바꿔야 하는데 가난한 살림에 그럴 여력이 없었지요. 무엇보다 며느리가 집안의 풍수를 문제 삼는 것은 큰 불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진사 집안에 경사가 생겼습니다. 정 씨가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집안 식구들은 모두 기뻐하며 정 씨를 극진히 보살폈지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대를 이을 손자를 낳는구나. 이보다 더 큰 경사가 어디 있겠소.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진사도 손자를 볼 생각에 건강이 한결 나아진 듯 보였지요. 내가 손자 얼굴을 보고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박진사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꽃이 피었지요. 박진사는 정 씨에게 특별히 맛있는 반찬을 덜어주었습니다. 아가야, 몸조리 잘해야 한다. 우리 집안의 희망이 내 뱃속에 있으니 말이야.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 씨는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화목한 순간이 영원히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그날 밤 정 씨는 꿈을 꾸었습니다. 까마귀 떼가 집 위를 맴돌고 시아버지가 허연 수의를 입고 문 밖으로 걸어 나가는 꿈이었지요.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정 씨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꿈일 뿐이야. 정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박진사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 씨가 깜짝 놀라 안방으로 달려가 보니 박진사가 목을 움켜쥐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에서는 검붉은 피가 흘러나왔지요. 아버님, 아버님.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급히 의원을 불렀지만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맥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소. 시어머니는 통곡하며 남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박진사의 아들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불렀지요. 하지만 정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박진사를 내려다보다가 문득 대문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달빛이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일직선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빛의 길을 따라 검은 기운이 스멀스멀 흘러들어오는 것이 보이는 듯 했지요. 저 문이다. 저 문을 막아야 해. 정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풍수지리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요. 관살문은 대문을 막거나 옮겨야 한다. 급한 경우 대문을 부숴서라도 그 흉한 기운의 통로를 끊어야 한단다. 정 씨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당을 부르자는 시어머니의 말도 체념하고 있는 남편의 눈빛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돼. 정 씨는 창고로 달려가 낡은 도끼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지요. 손은 떨렸지만 마음만은 확고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살리려면 지금 저 문을 부숴야 해.
한밤중 정 씨는 도끼를 들고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쾅! 첫 번째 도끼질이 대문에 내리꽂혔습니다. 고요한 밤을 가르는 굉음이 울려 퍼졌지요.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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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씨는 미친 듯이 대문을 내리쳤습니다.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대문은 조금씩 부서져 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깜짝 놀란 시어머니가 뛰쳐나왔습니다. 며느리가 한밤중에 대문을 부수고 있는 광경에 기겁을 했지요. 미쳤느냐? 당장 그만두지 못해? 시어머니가 정 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도끼를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 문으로 저승사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 씨는 피눈물을 흘리듯 외쳤습니다. 이 집은 묘지터 위에 지어진 집입니다. 대문과 아버님 방이 일직선으로 뚫려 있어 숲속의 음기와 저승길이 대문을 타고 곧장 아버님의 목숨을 조르고 있단 말씀입니다. 시어머니는 멈칫했습니다. 며느리의 필사적인 눈빛에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지요. 지금 이 길을 끊지 않으면 오늘 밤 아버님은 돌아오지 못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안에 우환이 생겼다고 대문을 부수는 게 어디 있느냐? 시어머니는 정 씨를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다시 일어나 도끼를 휘둘렀지요. 쾅! 쾅! 제발 믿어 주십시오. 저는 직관의 딸입니다. 아버지에게 풍수를 배웠습니다. 정 씨는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소가 죽은 것도 지붕 위에서 들리는 소리도 아버님의 악몽도 모두 이 흉가의 음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달려와 정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하시오. 이러면 아버님께 불효를 저지르는 거요. 당신이 진정하세요.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생겼단 말이에요. 정 씨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도끼를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음에 놀라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황당한 표정으로 정 씨를 바라보았지요. 저 며느리가 미쳤구먼. 시아버지 돌아가신다고 대문을 부수다니. 아이고, 저런 며느리를 두다니. 박진사 댁도 팔자가 기구하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정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대문을 부수는 것만이 시아버지를 살리는 길이었으니까요. 그때 마을의 무당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소라뇨? 무당은 상황을 파악하고는 정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대문을 부수면 집안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단 말이오. 무당은 박 진사의 안방을 둘러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미 저승사자가 집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았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소. 운명을 받아들이시오. 무당의 말에 시어머니는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영감이 이제 가시는구나. 무당은 정 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짓 그만두시오. 며느리가 시아버지 돌아가시는 마당에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면 어쩌자는 거요? 정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무당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지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연구한 풍수지리를 믿었고 무엇보다 시아버지를 살리고 싶었으니까요.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다시 도끼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당의 말에 흔들렸던 마음을 다잡았지요. 저승기를 끊으면 아버님은 살아나실 겁니다. 정 씨는 혼신의 힘을 다해 대문을 내리쳤습니다. 쾅, 쾅, 쾅. 마침내 큰 굉음과 함께 대문 기둥이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대문 한쪽이 축 늘어지며 땅바닥에 쓰러졌지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정 씨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무거운 쇠로 털을 누르고 소금으로 부정한 기운을 막아야 한다. 정 씨는 창고로 달려가 낡은 솥뚜껑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소금 항아리를 가져왔지요. 사람들은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미친 며느리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 씨는 솥뚜껑을 대문 앞당 바닥에 엎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소금을 한 움큼씩 뿌렸지요. 터가 미쳐 날뛰니 무거운 쇠로 누르고 소금으로 그 요망한 길을 끊습니다. 정 씨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붕 위에서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짐승 같으면서도 사람 같은 섬뜩한 비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름이 돋아 지붕을 올려다보았지요. 무언가가 지붕을 타고 산 너머로 미친 듯이 달아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동안 정막이 흘렀습니다. 무당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지붕을 바라보다가 황급히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무당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급히 안방으로 들어갔고 곧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정신이 들어요? 박 진사는 눈을 떴습니다. 목을 조이던 보이지 않는 손이 사라진 것 같았지요. 숨이 다시 편안하게 돌아왔습니다. 내가 살았소. 박 진사는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분명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사라진 느낌이었지요. 의원이 급히 맥을 짚어 보았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맥이 돌아왔습니다. 위기를 넘긴 것 같습니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웅성거렸지요. 하지만 무당만은 석연치 않은 표정으로 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박 진사의 상태는 안정되었고 사람들도 하나둘씩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정 씨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야, 미안하구나. 네가 진짜 우리 영감을 살렸어. 고맙다.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남편도 정 씨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여보, 고맙소. 당신의 용기가 아버지를 살렸소. 하지만 정 씨는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대문을 부수긴 했지만 임시 방편일 뿐이었지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대문을 다시 세워야 하는데 위치를 바꿔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정 씨는 마을 목수를 불러 대문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원래 위치에서 세 걸음 옆으로 옮겼지요. 대문을 옆으로 옮기면 안방과 일직선이 되지 않습니다. 흉한 기운이 직접 들어오지 못하고 감돌게 됩니다. 정 씨의 설명을 들은 박 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하거라. 내 덕분에 내가 목숨을 건졌으니 말이다. 대문의 위치를 옮기자 신기하게도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밤마다 느껴지던 음산한 기운이 사라졌고 지붕 위의 발소리도 완전히 멎었지요. 며칠 후 정 씨는 집 뒤편에 작은 장승을 세웠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모양이었지요. 이 장승은 집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악한 기운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줄 겁니다. 박 진사는 정 씨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내가 비록 가난해졌지만 현명한 며느리를 얻었으니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느냐? 그날 밤 정 씨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불길한 꿈도 꾸지 않았고 찬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지요. 이튿날 아침 박 진사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마치 병을 앓은 적이 없던 사람처럼 기운이 넘쳤지요. 오랜만에 이렇게 개운하게 잠을 잤구나. 며느리 덕분이야. 박 진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온 가족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지요. 그로부터 몇 달 후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먼저 박 진사의 옛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큰 상단을 운영하는 부자였지요. 박진사, 자네 집에 풍수지리에 밝은 며느리가 있다고 들었네. 내 새로 지을 저택의 터를
좀 봐주게 할 수 있겠나? 박 진사는 정 씨를 불렀고 정 씨는 친구의 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명당 자리를 찾아 내 집을 지을 방향과 대문의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었지요. 이 며느리는 보통 직관보다 실력이 뛰어나구먼. 박 진사의 친구는 감탄하며 후한 사례금을 주었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다른 양반 집에서도 정 씨를 찾았습니다. 어느덧 정 씨는 한양 근처에서 소문난 직관이 되었습니다. 집터를 보고 묘자리를 정하고 이사날을 잡는 일로 쉴 틈이 없었지요. 덕분에 박 진사 집안은 점점 부유해졌습니다. 예전에 팔았던 땅보다 더 좋은 땅을 살 수 있었고 낡았던 집도 말끔하게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신기한 것은 대문의 위치를 옮긴 후로 집안의 우환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박 진사는 날로 건강해졌고 정 씨는 건강한 아들을 순산했지요. 내가 그날 밤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나는 진작에 저승으로 갔을 게다. 박 진사는 손자를 안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쳤다고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 씨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지요. 그날 밤 정씨 부인의 행동은 미친 게 아니라 필사적인 효심이었구먼. 한편 정 씨를 비웃었던 무당은 점점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박 진사 댁에서 무당은 포기하라고 했는데 며느리가 풍수로 살려냈다지 않소? 그 무당 말만 믿었다간 큰일 날 뻔했구먼.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무당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정 씨를 찾아왔지요. 무당은 부남을 사귀지 못하고 찾아와 항의했습니다. 당신이 날 망쳤소. 내 밥줄을 끊어 놓았단 말이오. 하지만 정 씨는 의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만 시아버지를 살리려 했을 뿐입니다. 진정한 실력이 있다면 사람들은 자연히 돌아올 것입니다. 결국 무당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던 자의 말로였지요. 그 무렵 흉가였던 박진사 댁에 옛집에 대한 진실도 밝혀졌습니다. 마을 노인이 정 씨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사실 그 집은 예전에 욕심 많은 지주가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 지은 집이었소. 그래서 원한의 기운이 서려 있었던 거지요. 하지만 정 씨 부인처럼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풍수의 이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살면서 그 원한이 풀렸습니다. 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풍수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세월이 흘러 박 진사댁은 고을에서 제일 가는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정 씨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멀리 한양에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하지만 정 씨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풍수는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지혜지요. 정 씨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진사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며 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며느리로 맞은 것은 이 집안 최고의 복이었어. 나를 살렸을 뿐 아니라 이 집안을 일으켰으니 말이야. 정 씨는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저는 다만 제가 배운 것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지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옛날 가난했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푸짐한 상이었지요.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이유는 음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고 함께 이겨낸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집을 만든다고 말이지요. 아무리 좋은 터에 집을 지어도
사는 사람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흉가가 되고, 비록 흉한 터라도 올바른 사람이 살면 명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면 풍수를 탓하기 전에 먼저 가족을 향한 진심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명당은 땅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있으니까요. 옛날 옛적 한양에서 사흘길 떨어진 어느 고을에 박대감이라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대감 대꽃간에는 쌀독이 넘쳐나고 금은보화가 그득했지만 정작 대감의 마음만큼은 텅 비어 있었지요. 머슴들은 매일 쉰내 나는 보리밥으로 끼니를 때웠고 대감 마님조차 옷감 한 피를 새로 장만하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박대감은 천장에 걸어둔 굴비 한 마리를 쳐다보며 밥을 먹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박대감을 두고 이렇게 말했지요. 저 양반 손에서 돈 나가는 걸 보려면 죽어서 저승까지 따라가야 할 것이야. 그런 박대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곳간 자물쇠를 열고 금은을 세는 소리였지요. 밤마다 혼자 곳간에 들어가 금괴짝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아름답구나.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느냐. 박대감은 대감의 아들이 굴비를 2번 쳐다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아, 너무 짜다. 당장 물 마셔라. 머슴 칠보기가 마당에 떨어진 밥알 하나를 그냥 지나치려 하면 벌떡 일어나 소리쳤지요. 칠보기 이놈, 당장 주워 먹어라. 아까운 줄을 알아야지. 대감에게 돈이란 쓰는 것이 아니라 모으고 또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박대감이 사는 유일한 이유였지요. 그런데 요 며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머슴 칠보기가 대감을 쳐다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칠보기는 보리밥을 먹으면서도 대감 대꽃간 쪽을 자꾸만 흘끔거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칠보기가 홀로 마당에 서서 하늘의 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결심한 듯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이제 때가 무르익었구나. 칠보기의 눈빛에는 묘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대감마님이 그 모습을 보고 무언가 섬뜩한 기운을 느꼈지만 애써 외면했지요. 이튿날 아침 칠보기가 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님, 소인에게 청이 하나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박대감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곳간에 있는 녹그릇 하나만 사흘만 빌려 주십시오. 소인의 늙으신 어미께서 환갑잔치를 하시는데 그릇이 모자라옵니다. 대감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 그릇을 빌려주라고? 이놈아, 내가 깨뜨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칠보기는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만약 흠집이라도 나면 소인의 삭슬 모두 드리겠사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봐주십시오. 대감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사흘 뒤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놓아라. 알았느냐? 칠보기는 감격한 듯 몇 번이고 절을 올리고는 녹그릇을 받아갔습니다. 대감은 그 뒷모습을 보며 투덜거렸지요. 쳇, 저놈이 혹시 도망가는 것은 아니겠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무렵 칠보기가 씩씩하게 대감댁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보자기가 들려 있었지요. 대감님, 다녀왔사옵니다. 박대감은 마루에 걸터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칠보기는 보자기를 풀어 녹그릇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큰 놋그릇 옆에 작고 예쁜 놋그릇이 하나 더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감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놈아, 이게 무슨 짓이냐? 칠복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감님, 경사 났사옵니다. 어젯밤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사옵니다. 칠복이는 두 손을 모으고 공손히 말했습니다. 빌려주신 대접이 밤사이에 새끼를 쳐서 이렇게 예쁜 작은 대접을 낳았사옵니다. 박대감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놈아, 그릇이 무슨 짐승도 아니고 새끼를 쳐. 칠복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지요. 아이고 대감님 댁 기운이 워낙 좋으시니 무생물도 새끼를 치나 봅니다. 아마도 대감님 댁 곳간의 기운이 좋아서 그런 것 같사옵니다. 허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대감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 작은 놈도 대감님 것이오니 받으십시오. 소인이 어찌 감히 가지겠사옵니까?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박대감이었습니다. 대감의 입꼬리가 슬그머니 올라갔지요. 그래, 그럼 내가 받아두마. 박대감은 작은 놋그릇을 받아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반짝반짝 윤이 나는 새 그릇이었지요. 호호, 내 집 터가 정말 좋기는 좋은가 보구나. 며칠 뒤 칠복이가 다시 대감을 찾아왔습니다. 대감님, 이번에는 은비녀 하나만 빌려주십시오. 박대감은 이번에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새끼 쳐서 돌아올 텐데 뭐. 사흘 뒤 칠복이는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은비녀가 하나가 아닌 두 개였지요. 대감님, 또 경사입니다. 은비녀도 새끼를 쳤사옵니다. 박대감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오호라, 역시 내 집 기운이 예사롭지 않구나. 그 다음 주에는 금화 한 잎을 빌려갔다가 두 잎으로 돌려왔습니다. 박대감은 이제 칠복이가 오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지요. 칠복이, 이번에는 뭘 빌려가려느냐? 대감님, 저번에 빌렸던 은비녀를 대감마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던데 이번에는 옥비녀를 빌려주시면 안 되겠사옵니까? 그래, 가져가거라. 칠복이가 돌아간 뒤 대감은 혼자 곳간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내 복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이 집안의 기운이 얼마나 좋으면 물건이 저절로 불어나는가. 대감마님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대감은 듣지 않았지요. 그런데 동네 훈장이 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대감,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건이 새끼를 치다니요. 박대감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선생은 글만 읽어서 세상 이치를 모르시오. 내 집터가 워낙 좋아 무생물도 생기가 돌아 숨을 쉬는 게지. 아무리 그래도 생명이 없는 물건이 어찌. 이보시오, 훈장 양반. 땅에서 기운이 솟구치면 돌도 구르고 쇠도 녹슬지 않는다 하지 않소. 하물며 내 집 명당 기운이 물건에 스며들면 새끼를 칠 수도 있는 법이오. 훈장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습니다. 대감의 아들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그 머슴이 아버님을 속이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놈, 공짜로 물건을 더 주는데 무슨 속임수란 말이냐.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숨을 쉬는 법이다. 그날 밤 칠복이는 동네 주막에서 다른 머슴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칠복아, 요즘 네가 대감댁 곳간을 드나든다지. 칠복이는 시치미를 뚝 떼었지요.
우리 대감님께서 소인을 믿어주셔서 가끔 심부름을 시키시는 것뿐이요. 사실 칠복이는 지난 석 달 동안 자신의 삭슬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두었습니다. 시장에서 싼 물건을 사다가 대감이 빌려준 물건과 함께 돌려주었던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 한 수만 남았구나. 칠복이는 창밖의 둥근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감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 물건도 생기가 돌면 숨을 쉰다고. 그렇다면 칠복이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숨을 쉬는 것은 언젠가 죽기 마련이지요. 다음 날 아침 박대감은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겹방에 쌓인 칠복이가 가져다 준 물건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지요. 여보, 이것 좀 보시오. 우리 집안에 천복이 들었소. 대감마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인은 걱정이 너무 많소. 하늘이 우리를 돕는 것이오. 대감은 그날 저녁 처음으로 머슴들에게 고기 반찬을 내주었습니다. 머슴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대감님께서 고기를 주시다니. 내 복이 하늘을 찌르니 이 정도는 나눠줄 수 있지. 그날 밤 대감은 곳간에 앉아 금은보화를 쓰다듬었습니다. 촛불이 금빛을 반사하여 곳간 안을 환하게 비췄지요. 이제 곧 금괴짝도 새끼를 치겠지. 이것이 박대감이 누린 마지막 평화였습니다. 이튿날 칠복이가 대감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대감님, 오늘은 아주 큰 부탁을 드리러 왔사옵니다. 박대감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이번에는 무엇을 빌려가려느냐? 칠복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금괴가 든 큰 괴짝을 사흘만 빌려주십시오. 대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금괴짝을. 예, 대감님. 소인의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시면서 금괴를 보고 가셔야 편히 눈을 감으신다 하옵니다. 사흘만, 아니 이틀만 빌려주십시오. 박대감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금괴짝은 그가 평생을 모아온 재산의 결정체였지요. 하지만 그동안 칠복이가 가져다 준 물건들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만약 금괴짝이 새끼를 친다면 대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금괴짝 2개라니 상상만 해도 황홀하구나. 욕심이 이성을 이겼습니다. 좋다, 가져가거라. 하지만 이틀 뒤에는 반드시 돌려놓아야 한다. 칠복이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대감은 직접 곳간 열쇠를 꺼내 칠복이에게 건넸지요. 그 순간 대감마님이 달려왔습니다. 영감, 안 됩니다. 그것만은.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칠복이는 금괴짝을 들고 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박대감은 초조하게 대문 앞을 서성였지요. 해가 중천에 떴지만 칠복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칠복이는 늘 약속을 지켰는데 오후가 되자 대감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도망간 것은 아니겠지.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칠복이가 비틀거리며 대문 안으로 들어왔지요.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두 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칠복이, 내 금괴짝은 어디 있느냐? 박대감이 칠복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칠복이는 엉엉 울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대감님,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이놈아, 빨리 말하지 못하겠느냐? 대감님의 소중한 금괴짝이. 그만. 칠복이는 한참을 흐느끼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죽어버렸사옵니다. 순간 대감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그저께 밤부터 금괴짝이 끙끙 앓는 소리를 내더니 어제 새벽에 그만 숨이 끊어지고 말았사옵니다. 박대감의 얼굴이 시빨개졌습니다. 이놈아, 세상에 괴짝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칠복이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지요. 대감님도 참. 태어난 것이 있으면 죽는 것도 있는 법 아니옵니까? 이놈, 당장 내 금괴짝을 내놓지 못할까? 박대감이 지팡이를 들어 칠복이를 내리쳤습니다. 칠복이는 맞으면서도 천연덕스럽게 말했지요. 대감님, 그동안 노그릇도 새끼치고 은비녀도 새끼치고 금화도 새끼칠 때는 좋아하시더니 이제 와서 죽었다니까 왜 안 믿으십니까? 박대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죽은 괴짝을 그대로 두면 부정을 탄다 하여 이미 뒷산에 묻어버렸사옵니다. 이놈, 당장 판에 오너라. 칠복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감님, 한 번 묻은 것을 다시 파내면 조상님들이 노하신다 하옵니다. 대감님께서도 그런 말씀 들어보지 않으셨사옵니까? 박대감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했지요. 으아, 내 금괴가. 대감마님이 달려와 영감을 부축했습니다. 영감, 정신 차리세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지요. 박대감은 분을 참지 못하고 관가로 달려갔습니다. 원님, 저 불안당 칠복이를 당장 잡아 가두어 주십시오. 원님은 사연을 듣고 칠복이를 불렀습니다. 칠복이, 금괴짝을 훔쳐 달아난 것이 사실이냐? 칠복이는 태연하게 대답했지요. 원님, 소인이 언제 훔쳤다 하였사옵니까? 대감님께서 기꺼이 빌려주신 것이옵니다. 하지만 돌려주지 않았지 않느냐? 돌려드리고 싶어도 괴짝이 죽어서 어쩔 수 없었사옵니다. 원님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냐? 칠복이는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또, 이것을 보십시오. 원님이 종이를 펼쳐보았지요. 거기에는 놋그릇, 은비녀, 금화 등이 적혀 있었고 각각 새끼를 쳤음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대감, 이것이 사실이요? 박대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박대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원님이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지요.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구나. 사또, 저놈이 저를 교묘히 속인 것이옵니다. 원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감, 자고로 생자필멸이라 하였소.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 법이니 물건이 새끼를 칠 수 있다면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니요? 구경꾼들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렇지, 사또님 말씀이 옳다. 원님이 다시 말을 이었지요. 더구나 대감께서 친히 물건이 생기를 받아 숨을 쉰다고 하지 않으셨소. 숨을 쉬는 것은 언젠가 숨이 끊어지는 법이요. 박대감은 자신이 한 말에 스스로 걸려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사또,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법으로 따지자면 대감께서 칠복이가 가져다 준 물건들을 먼저 돌려주셔야 하오. 대감께서 태어난 것을 기꺼이 받으셨으니 죽은 것 또한 받아들이셔야지요. 원님의 말에 구경꾼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대감은 얼굴이 화끈거렸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생자필멸이라니 원님께서 명판결을 내리셨구먼. 욕심에 눈이 멀면 저렇게 되는 거야. 박대감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금괴는 사라졌고 동네에서는 웃음거리가 되었지요. 며칠 뒤 마을에 점쟁이가 찾아왔습니다. 대감님, 제가 보니 칠복이가 금괴를 실제로 묻은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드릴 수 있사옵니다. 박대감의 눈이 반짝 빛났지요. 정말이오. 어디에 묻었소? 하지만 묘를 파려면 굿을 지내야 하고 그러려면 돈이. 점쟁이는 손가락을 비볐습니다. 박대감은 남은 돈을 털어 점쟁이에게 주었지요. 점쟁이는 뒷산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분명 이 근처인데 아무래도 더 큰 굿을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점쟁이는 돈만 챙겨 달아나 버렸습니다. 박대감은 남은 돈마저 잃고 말았지요. 그날 밤 박대감은 빈 곳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금괴짝 자리가 너무도 선명했지요. 촛불이 흔들리며 대감의 초라한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습니다. 내가 왜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인가.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모은 재산이 단 하루 아침에 사라져 버렸지요. 그것도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머슴들에게는 쉰 보리밥을 주면서 자식에게는 굴비를 2번 보지 못하게 하면서 그렇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내가 미쳤었구나. 대감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지요. 칠복이가 처음 녹그릇을 빌려갔을 때부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공짜로 물건을 받는다는 생각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욕심이 나를 망쳤구나. 그때 대감마님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영감, 부인, 나를 보지 마시오. 나는 이제 고을에서 가장 큰 바보가 되었소. 대감마님은 영감의 곁에 앉았습니다. 영감, 돈은 다시 모으면 됩니다. 하지만 뭐요? 하지만 영감께서 이번 일로 무언가 깨달으셨다면 그것이 진짜 재산이 아니겠습니까? 대감마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그동안 영감께서는 돈만 보고 사셨습니다. 저와 아들을 그리고 머슴들을 한 번도 제대로 보신 적이 없으셨지요. 박대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감마님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기 때문입니다. 영감,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건강한 몸과 이 집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대감은 고개를 들어 대감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 아래서 대감마님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지요. 내가 부인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있었던가. 대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대감은 머슴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에게 미안한 말이 있다. 머슴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저 구두쇠 영감의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박하게 대했다. 앞으로는 제대로 된 밥을 먹이고 임금도 제때 주겠다. 머슴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저 양반이 정신이 온전한 게 맞나? 박대감은 씁쓸하게 웃었지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구두쇠였으면 너희들이 그런 말을 하겠느냐. 그때 대문이 열리고 칠복이가 들어왔습니다. 머슴들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요.
칠복이는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대감님, 제가 돌아왔사옵니다. 박 대감은 칠복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 무슨 낯으로. 대감님, 이것을 받으십시오. 칠복이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금괴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지요. 박 대감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칠복이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님, 용서하십시오. 소인이 대감님을 속인 것은 사실이옵니다. 그렇다면 왜 돌려주는 것이냐? 대감님께서 얼마나 욕심에 눈이 멀어 계셨는지를 깨닫게 해드리고 싶었지요. 칠복이는 고개를 들어 대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대감님은 물건이 새끼를 친다는 말을 믿으실 정도로 욕심이 깊으셨습니다. 그 욕심이 언젠가는 대감님을 망칠 것이라 생각했지요. 박 대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칠보가. 박 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 내가 잘못했다. 구두쇠 박 대감의 입에서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자 머슴들은 기절할 뻔했지요. 칠보가, 이 금괴를 가지고 가거라. 내가 가져야 마땅하다. 칠복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대감님. 소인은 대감님의 재물을 탐한 것이 아니옵니다. 다만 대감님께서 사람 구실을 하시길 바랐을 뿐이옵니다. 칠복이는 금괴를 대감 앞에 놓고 일어섰지요. 대감님, 이제 소인은 떠나겠사옵니다. 박 대감은 칠복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기다려라, 칠복아. 내게 줄 것이 있다. 대감은 곳간으로 가서 은자 몇 냥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받아라. 내가 그동안 받지 못한 돈이다. 그리고 대감은 깊이 허리를 숙였지요.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돈만 보고 살다가 죽었을 것이다. 칠복이는 은자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대감님, 이제야 진짜 대감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박 대감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습니다. 박 대감 댁에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가득했지요. 머슴들은 매일 따뜻한 밥과 국을 먹었고, 대감은 그들과 함께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천장에 걸려있던 굴비는 이제 식탁 위에 올라와 있었지요. 아들은 원 없이 굴비를 먹으며 아버지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를 칭찬한답니다. 그래, 예전에는 욕을 하더니 말이지. 박 대감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칠복이 녀석 덕분이지. 그 녀석이 나를 남으로 만들어 주었단다. 대감마님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지요. 영감, 차 한잔 하세요. 고맙소, 부인. 박 대감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서는 머슴들이 웃으며 일을 하고 있었지요. 돈보다 소중한 것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가. 대감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누는 것, 사람들과 정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짜 부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백견이 불여일행이라고 하지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고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박 대감은 칠복이의 꾀에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욕심의 무서움을 깨달았지요. 여러분, 욕심은 때로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공짜라는 말에 현혹되어 이성을 잃게 만들지요.
하지만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눔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과 따뜻한 밥 한 그릇 나누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어떤 금은보화보다 소중한 재산이 될 것입니다. 봉황상제님, 간청하옵니다. 저는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저 배신자는 여자로 태어나게 해주소서. 여기 자신을 버린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남자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결심한 여인이 있습니다. 얼마나 원통했으면 옥황상제가 직접 나서서 이들의 성별을 뒤바꿔 다시 태어나게 했을까요? 소름 돋는 업보의 굴레,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땅 남쪽 끝자락에 박씨라는 가난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그는 글을 읽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선비였지만 아내 조씨 부인만큼은 남편을 믿고 따랐지요. 초가삼간도 없이 남의 집 행랑채를 빌려 살면서도 조씨 부인은 늘 밝은 얼굴로 남편을 내조했습니다. 서방님, 오늘도 글 공부가 잘 되셨습니까? 그럼 과거 시험만 잘 보면 우리도 좋은 날이 올 것이오. 박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조 씨 부인은 그 말만 믿고 품팔이와 바느질로 근근히 살림을 꾸려나갔지요. 비록 가난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박 씨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남들이 알 수 없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릴 때마다 그의 곁에는 아내 조 씨가 아닌 화려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지요. 이 가난한 살림에서 벗어나 대감이 되면 나도 기생 하나쯤은 거느릴 수 있겠지. 박 씨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스스로도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욕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요. 한편 조 씨 부인은 그런 남편의 속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오늘도 머리에 꽂았던 은비녀를 빼서 쌀을 사왔습니다. 서방님, 이걸로 한 달은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박 씨는 아내의 헌신에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박 씨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길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검은 까마귀떼가 날아와 그의 머리 위를 맴돌더니 사라졌지요. 박 씨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 시험이 끝나고 며칠 뒤 방이 나붙었습니다. 박 씨의 이름이 장원급제자 명단에 올라 있었지요. 조 씨 부인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박 씨도 기뻐하며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했지요. 당신 덕분이오. 이제 우리도 좋은 날만 남았소. 하지만 그의 운명을 바꿔놓을 만남은 그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급제 축하 잔치가 열린 기방에서 박 씨는 월향이라는 기생을 만났지요. 월향은 한양에서 소문난 절세미인이었습니다. 버드나무 가지처럼 가늘고 부드러운 허리, 복사꽃처럼 붉은 뺨, 그리고 달빛처럼 맑은 눈동자를 가진 여인이었지요. 축하드립니다, 대감. 이 천한 몸이 한 잔 따라 드려도 되겠습니까? 월향의 목소리는 봄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처럼 감미로웠습니다. 박 씨는 그 순간 넋을 잃고 말았지요. 그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욕망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날마다 기방을 찾았습니다. 월향을 만나기 위해서였지요. 조 씨 부인은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것을 걱정하며 밤마다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서방님, 어디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대감의 일이 많소. 당신은 모를 것이오. 박 씨는 차갑게 대답하며 아내를 밀쳐냈습니다. 조 씨 부인은 가슴이 먹먹했지만 참았지요. 서방님께서 높은 벼슬을 하시니 바쁜 게 당연하지.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문은 달랐습니다. 박대감이 기생월양에게 푹 빠졌다더군. 조강지처를 두고 기생과 놀아나다니 참 한심하지. 조 씨 부인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려왔지만 그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마침내 월향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의 안주인은 월향이요. 조 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서방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당신은 산골로 가시오. 대감댁 안주인 자리에는 당신 같은 촌스러운 여편네가 어울리지 않소. 박 씨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월향의 아름다움과 교태에 완전히 빠져 있었지요. 월향은 조 씨 부인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늙고 볼품없는 것이 대감 곁에 있으려 하다니 철없기도 하구려. 어서 물러가시지요. 조 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 비녀까지 팔아가며 서방님을 뒷바라지했는데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지만 박 씨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월향만이 보였지요. 박 씨와 월향은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열며 즐겼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먹으며 온갖 귀한 보물로 집을 채웠지요. 월양,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져다 주겠소. 박 씨는 월향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낌없이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월향도 박 씨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기뻐했지요. 대감, 이 천한 몸이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다니 꿈만 같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달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촛불이 흔들리고 방 안에는 그윽한 향내가 가득했지요. 박 씨는 월향의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며 행복에 젖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꿈꾸던 삶이로구나. 그는 조 씨 부인과 함께했던 가난하고 고단했던 날들은 까맣게 잊어버렸지요. 한편 조 씨 부인은 쫓겨난 뒤 먼 산골로 향했습니다. 몸 하나 누일 곳도 없이 폐가에서 지내며 풀뿌리를 캐먹고 차디찬 바닥에서 잠을 잤지요. 한겨울 추위가 몰아치던 어느 날, 조 씨 부인은 기력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하늘이시여, 저희 원통함을 들어주소서. 그녀의 마지막 말은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조 씨 부인이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씨의 집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촛불이 저절로 꺼지는 일이 잦았지요. 대감마님, 무서워요. 뭔가 이상합니다. 월향은 두려움에 떨며 박 씨에게 매달렸습니다. 박 씨도 불안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지요. 귀신 따위 있을 리 없소. 바람이 센 탓이오. 하지만 그날 밤 박 씨는 꿈속에서 조 씨 부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박 씨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서방님, 어찌 저를 그리 매정하게 버리셨습니까? 박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무겁고 답답했지요. 아니야, 그저 꿈일 뿐이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잠을 청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저승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조 씨 부인의 원혼이 옥황상제 앞에 나타난 것이었지요. 옥황상제님, 이 천한 몸의 억울함을 들어주옵소서. 조 씨 부인은 피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옥황상제는 그녀의 한이 얼마나 깊은지 한눈에 알아보았지요. 참으로 불쌍하구나. 그래, 무엇을 바라느냐? 제게 복수할 기회를 주옵소서. 저를 버린 저 배신자들을 제 손으로 심판하게 해주옵소서. 옥황상제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 씨 부인의 한은 하늘을 찌를 듯했고 박 씨와 월향의 죄는 명백했지요.
좋다. 너희 세 사람에게 특별한 윤회를 내리겠노라. 옥황상제의 목소리가 저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씨 부인, 너는 늠름하고 잘생긴 남자로 태어나 세자가 될 것이며 박씨는 비천한 집안의 여자로 월양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추한 여인으로 환생하게 하노라. 이로써 내가 직접 그들을 심판할 수 있을 것이다. 조씨 부인은 고개를 숙여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마침내 복수할 기회를 얻은 것이었지요. 세월이 흘러 20해가 지났습니다. 조씨 부인은 약속대로 왕실의 세자로 환생했습니다. 늠름한 풍채의 준수한 외모, 그리고 뛰어난 학식을 갖춘 인물로 자라났지요. 백성들은 세자를 우러러보며 칭송했습니다. 저토록 훌륭하신 세자마마를 모시니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습니다. 세자는 온화하고 자애로운 모습을 보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전생의 기억이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 씨에게 버림받고 산골에서 외롭게 죽어간 그날의 고통과 원망이 한순간도 잊혀지지 않았지요. 반드시 그들을 찾아내어 복수하리라. 세자는 날마다 그 다짐을 되뇌었습니다. 한편 궁궐에서는 세자의 혼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자마마, 이제 장가를 드실 때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신하들이 간청했지만 세자는 번번이 거절했지요. 아직은 때가 아니오. 좀 더 기다리겠소. 세자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전생의 원수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누구와도 혼인할 수 없었지요. 그는 날마다 한양거리를 돌아다니며 박 씨와 월향을 찾았습니다. 이승 어딘가에 그들이 다시 태어나 살고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지요.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세자가 저작거리를 거닐던 중 한 초라한 여인과 마주친 것이었지요. 그 여인은 남루한 옷을 걸치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그 여인의 얼굴을 본 순간 전율이 흘렀습니다. 전생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기 때문이었지요. 세자의 가슴 속에서 복수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전생에 자신을 버린 남편이 이제는 비천한 여인의 모습으로 눈앞에 서 있었던 것이지요. 세자는 차분하게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이, 그대는 누구인가? 여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자의 늠름한 모습을 보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지요. 소인은 이 근처에 사는 천한 계집이옵니다.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세자는 서늘한 미소를 지었지요. 가련하구나. 내가 전생에 누구였는지 알게 된다면 과연 지금 나를 향해 웃음을 지을 수 있겠느냐? 여인은 그 말뜻을 알아듣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자는 여인의 이름을 물었지요.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박씨라 하옵니다. 세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성씨마저 같았던 것이었지요. 세자는 박 씨를 궁궐로 데려갔습니다. 오늘부터 그대는 나를 시중들도록 하라. 박 씨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한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세자의 시중을 드는 영광을 얻었기 때문이었지요. 세자마마, 이 천한 몸이 어찌 감히 마마를 모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명하는 것이니 따르도록 하라. 세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 씨는 날마다 세자의 곁에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자를 향한 마음이 점점 커져갔지요. 이토록 훌륭하신 분의 눈에 들 수 있다면 박 씨는 세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차갑게 대할 뿐이었지요. 어느 날 밤 세자는 박 씨를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박 씨, 그대는 전생을 기억하는가?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사옵니다. 마마.
세자는 서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전생의 대감이었고 나는 그대의 아내였소. 그대는 나를 버리고 기생과 바람을 피웠으며 나를 산골로 내쫓아 죽게 만들었지. 박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사옵니다. 옥황상제께서 우리의 성별과 처지를 바꿔 다시 태어나게 하셨소. 이제 그대가 내 발 아래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오. 세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전생의 기억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지요. 가난한 선비 시절 헌신적으로 자신을 뒷바라지하던 아내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감이 된 뒤 아내를 냉정하게 내쫓던 장면도 생생하게 떠올랐지요. 아니옵니다. 제가 그런 짓을.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세자의 발을 붙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잘못했나이다. 하지만 세자는 차갑게 발을 빼며 일어섰습니다. 용서라고! 전생에 그대가 나를 산골로 내쫓을 때 그대는 나에게 한 번이라도 용서를 구했던가? 세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저 바닥에 엎드려 울 뿐이었지요. 이제부터 그대는 내가 전생에 겪었던 고통을 똑같이 겪게 될 거요. 굶주림과 추위, 외로움과 절망을 모두 맛보게 될 것이오. 세자는 박 씨를 궁궐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폐가로 내쫓았습니다. 마치 전생에 박 씨가 조 씨 부인을 산골로 내쫓았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 무렵 세자는 또 다른 여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바로 전생의 월향이었지요. 세자는 한양 구석구석을 뒤지다가 마침내 그녀를 찾아냈습니다. 월향은 약속대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추한 얼굴로 태어나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곰보 자국이 가득했고 눈은 작고 코는 납작했으며 입은 삐뚤어져 있었지요. 전생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월향은 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동량 좀 주시옵소서. 세자는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월향은 세자의 화려한 옷차림을 보고 기뻐하며 손을 내밀었지요. 이 불쌍한 것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대도 전생을 기억하는가? 월향은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세자는 그녀에게도 똑같이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그대는 전생의 절세미인이었소. 하지만 남의 남편을 빼앗고 그의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지. 월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전생의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세자는 월향도 궁궐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박 씨와 달리 월향에게는 더욱 가혹한 벌을 내렸지요. 그대는 궁궐의 가장 더럽고 힘든 일을 모두 맡도록 하라. 월향은 날마다 변소를 청소하고 무거운 물을 길어 날라야 했습니다. 전생에 고운 비단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먹던 그녀는 이제 누더기를 걸치고 쉰밥을 먹으며 살아야 했지요. 이게 다 내 죄값이로구나. 월향은 눈물을 흘리며 이랬습니다. 한편 박 씨는 폐가에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일부러 그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요. 박 씨는 풀뿌리를 캐 먹고 차디찬 바닥에서 떨며 밤을 보냈습니다. 전생에 조 씨 부인이 겪었던 고통을 그대로 겪고 있는 것이었지요.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어느 날 박 씨는 기력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바로 그때 세자가 나타났지요. 아직 죽으면 안 돼요. 그대는 전생의 죄값을 다 치러야 하오. 세자는 박 씨에게 약을 먹이고 살려냈습니다.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해서였지요. 어느 날 박 씨 앞에 한 승려가 나타났습니다. 그대의 고통이 보이는구려. 내가 도와주리다. 박 씨는 희망을 품고 승려에게 매달렸지요. 스님, 제발 저를 이 지옥에서 구해 주십시오.
승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오. 박 씨는 승려의 말을 믿고 세자를 찾아갔습니다. 마마, 제가 전생에 저지른 죄는 10,000번 죽어도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발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소서. 세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기회라고? 전생에 그대는 나에게 기회를 주었던가? 박 씨는 절망했습니다. 승려의 말은 거짓이었던 것이지요. 사실 그 승려는 세자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박 씨에게 헛된 희망을 주어 더 큰 절망을 느끼게 하려는 계획이었지요.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박 씨와 월향은 날마다 고통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세자는 두 사람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지요. 너희 둘은 전생에 나를 배신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이제 그 죗값을 치를 때가 왔다. 세자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박 씨와 월향은 두려움에 떨며 바닥에 엎드렸지요. 마마, 용서해 주소서. 저희가 잘못했나이다. 두 사람은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지요. 용서. 그런 것은 처음부터 없었다. 세자는 그들을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어둠 속에서 박 씨와 월향은 서로를 원망하며 지냈지요. 이 모든 게 다 당신 때문이야. 박 씨가 월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나를 유혹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물어뜯으며 싸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세자는 쓸쓸하게 웃었지요.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복수로구나. 하지만 세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기는커녕 오히려 공허함만 남았던 것이지요. 이것이 정말 내가 원했던 것일까? 세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복수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세자는 다시 옥황상제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씨 부인, 너는 복수를 완수했느니라. 이제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그들을 영원히 고통 속에 가두거나 아니면 용서하고 모두 다시 시작할 수 있느니라. 세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복수를 이루었지만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지요. 오히려 전생의 고통이 더욱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세자는 밤새도록 고민한 끝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자는 지하 감옥으로 내려갔지요. 박 씨와 월향은 여전히 서로를 원망하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만! 세자의 목소리가 감옥 안을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지요. 세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는 전생에 나를 배신했고 나는 현생에서 너희에게 복수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다. 복수는 나의 상처를 아물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다. 박 씨와 월향은 놀란 눈으로 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전생에 내가 겪었던 고통을 너희도 똑같이 겪었으니 이제 우리는 대등하다. 더 이상 원망할 것도 복수할 것도 없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라. 박 씨와 월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세자를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명심할 것이 있어. 이번 생에서는 절대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마시오. 두 사람은 세자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마, 감사하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순간 세자의 마음 속에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벗겨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복수보다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뜻은 따로 있었습니다. 세자가 그들을 용서했다 해도 하늘은 그들의 죄를 잊지 않았던 것이지요. 박 씨가 궁궐을 떠나려던 그날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벼락은 박 씨의 기억을 모두 지워버렸지요. 이제 박 씨는 전생의 기억도 현생에서 겪은 고통도 모두 잊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살아가게 되었지요. 월향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벼락이 그녀의 추한 얼굴을 태워버렸고 그 자리에는 평범한 얼굴이 남았습니다. 절세미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추하지도 않은 얼굴이었지요. 월향도 모든 기억을 잃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옥황상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씨 부인, 내가 용서를 택했기에 하늘도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노라. 하지만 그들 전생의 죄는 기억을 잃는 것으로 갚게 하였느니라. 세자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공평한 심판이었던 것이지요. 박 씨와 월향은 기억을 잃은 채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박 씨는 작은 마을로 가서 평범한 농부의 아내가 되었고, 월향은 절에 들어가 비구니가 되어 수행하며 살았지요. 두 사람 모두 전생의 죄를 모르는 채 이번 생에서는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세자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지만 용서는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세자는 전생의 아픔을 모두 내려놓고 현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훌륭한 정치를 펼치며 나라를 이끌어 나갔지요. 훗날 세자는 왕이 되었고 백성들은 그를 가장 자비롭고 지혜로운 왕으로 기억했습니다. 옛말에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뜻이지요. 박 씨와 월향은 전생의 죄로 현생에서 벌을 받았지만 조 씨 부인은 용서를 택함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지독하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어쩌면 전생에 뒤바뀐 처지로 만났던 인연은 아닐까요? 이번 생에 내가 져주고 만다는 마음이 어쩌면 지독한 윤회의 사슬을 끊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기막힌 인연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